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학교가 딱 이런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실패를 어떤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여유 있게 모여서 각자의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거냐.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안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녕을 함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걸 일단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사회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론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학교가 좀 어떤 현실인가를 한번 두 이론하고 한번 좀 이렇게 비춰가지고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리 백이 위험사회론을 1980년대에 썼습니다. 이 백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20세기 산업사회가 이제 기울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20세기 산업사회는 가난을 극복하고 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인류가 겪었던 어떤 결핍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부작용이 크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은 이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합니다. 이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 현대사회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백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위험사회 속에서 그 위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위험은 이거는 만들어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위험은 탈경계적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비가시적입니다. 이 위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퍼져나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위험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이거 뭐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지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것을 만들어낸 그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모호해집니다. 네 번째는 이 위험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이 민주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백이 얘기합니다. 빈곤은 위기적이지만 스무고는 민주적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에 분배되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이, 특정 계층이 그 부를 독점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것은 매우 계급적이었고 위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만들어진 스모그, 환경오염, 기후위기는 그 계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상을 향해서 그 위험을 다 쏘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울리 백이 지적했던 이 위험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 중에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개인주의화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매우 지금 불안 그리고 위험들은 다 개인이 이것들을 혼자 담당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 학교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학교가 딱 이런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경쟁이 너무 과도해졌고 그 실패를 이제는 어떤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았잖아.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혼자서 육아를 떠맡아야 되는 부모, 그리고 혼자서 이 사회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 부모가 봤을 때 이제 그 자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자녀를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이 지금 현재의 우리 부모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다라고 분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불안하죠. 내가 이 학교에서 실패하면 낙오한다. 나는 낙오하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개인을 뒤덮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세부터 7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과학고 대비반을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학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20세기 학교는 매우 관료적이고
그리고 상명하복이 매우 뚜렷했던 학교였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그 권위주의와 싸워오면서 학교의 민주화, 또 학교의 자율화, 이것을 요구하면서 쭉 흘러왔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율성 증대라고 하는 그 흐름이 학교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학교의 권위는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됐냐?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됐는데 자율화된 개인들 간에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홀로 이제는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과 위험들을 교사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시대가 이제 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교사를 누르면서 학교의 권위가 살아있다 보니까 학부모도 그 권위를 뛰어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오는 문턱이 매우 높았죠. 교사에게 민원 하나 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고 학부모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았고, 그런데 사회는 민주화되기 시작했고 학교도 자율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들도 또 학생들도 교사의 어떤 그 지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응하는 어떤 우리 교사들의 어떤 관점, 그리고 그것들을 대응하는 우리의 논리, 그것들은 과거 강했던 어떤 교사의 권위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이 닥쳤을 때 누구와 이것을 의논해야 되는지 불분명했고요. 또 누가 어떤 그 위험을 만나고 있는 그 교사에게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위에 있는 권위와 싸우면서 제발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것만 요구해 왔는데, 이제는 내 후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경험은 없는 거죠. 게다가 학교의 관리자가 된 분들은 그러니까 권위와 자율 사이의 애매한 시대를 살아오다가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리자로서, 내가 학교의 리더로서 위험을 만난 그 우리 학교의 교원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고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학교는 홀로 그 위험을 오롯이 담당해야 되는 그 위험 속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위험사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위험사회가 비가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육부는 교육청 자율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교육청은 학교 자율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학교는 교사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교사는 누구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역량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조직적 무책임성, 이게 위험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 지금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학교는 뭐 했냐? 교육청은 뭐 했냐? 교육부는 뭐 했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나 교육청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뭘 했어야 되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자기 꿈을 이루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학교를 다녔죠. 근데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사회성, 공동체성,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겁니다. 계속 눈치 보고요. 제가 복직해가지고 2년 동안 학년부장 하면서 우리 학년이 거의 한 400명 가까운 그런 학교였는데, 밤마다 서너 명은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 앞에 있죠. 그리고 자녀의 실패는 그 학부모의 실패로 인식되고요. 게다가 학교폭력예방법이 2011년도에 강화되고 2012년도에 시행되면서 생기부 기재된다고 하니까요. 내 자녀 생기부에 빨간 줄 그어지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모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 커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이런 어떤 인식 속에서 지금 학교가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일단 이 백은 위험사회 그 책에서 그 성찰적 근대화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류가 지금 두 가지의 근대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의 근대성은 단순한 근대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의 생산과 분배가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소비가 쭉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위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이 위험사회 앞에서는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찰적 근대성입니다.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찰의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도 성찰적 학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성찰적 학교로 전환되는 일단 먼저 가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책임 돌리기가 좀 중단돼야겠다. 어떤 놈이 잘못했냐?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 아니 학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임자를 찾는 어떤 그 문제를 일단 좀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지금 문제가 터졌고 예를 들면 안타까운 지금 뭐 제주도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을 때 야 책임 돌리기 하지 마라. 당신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겪고 있는 이 위험과 위기 앞에서 학부모 당신들 이제 문제 있으니까 당신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책임자 찾는 일들을 일단 멈춰야 그래야 답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모두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서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사도 지금 굉장히 불안과 위험, 위기 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어디에 자기 자녀의 문제를 호소할 곳이 없어가지고 답답함 속에서 지금 그 위험과 위기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학생들도 함께 밥 먹을 친구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위험, 그 위기. 내가 낙오할 수 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밀려나면 나는 쓰레기가 될 거다. 인생 실패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 그 위기. 우리가 모두 위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불안이 그리고 그 위험이 바로 성찰과 연대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위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불안이 일종의 연민의 어떤 그 관계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출발이 상대를 연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당신도 불안하시죠? 당신도 위기 앞에 지금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출발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은 그렇게 함께 위험을 공유한 그 집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공동체는 뭐 이렇게 함께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집단이 아니라 함께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백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위험,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요. 기존의 주류 정치는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 정치는 과거 산업사회 그리고 단순 근대성 그 기반 위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 논리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 새로운 해법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시작되느냐? 작은 정치, 하위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위 정치란 위험을 만난 한 개인, 작은 개인들이 그 위험 앞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의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위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위험, 각자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불안한지를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저는 교사들은 일단 교사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자기 위기를 혼자서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위기인지를 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이 대화의 공간이 지금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빠듯한 시간 내에서 그 주어진 일을 막 처리하느라고요. 너무 버거워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 2년 동안 그 중학교에 그 학년부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모여서 대화 한번 합시다. 우리 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 10명의 담임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모여서 대화 좀 해요.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조금 여유 있게 모여서 각자의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거냐. 여기에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좀 답이 있는 회의, 답을 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회의. 그리고 좀 당신 왜 이렇게 못해요? 당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책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로 가야 된다. 당신이 모자라서, 당신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위험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온 것이고 이거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당신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있던 덕양중학교에서 2011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막 담임선생님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얘기해요 하면서 누가 어렵나요? 어떤 아이가 어렵나요? 얘기하면서 같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죠. 교사는 이게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쨌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학부모는 풀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학생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들이 풀어내야 돼요. 누가 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제명에 못 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인 건 분명해요. 저는 교육이 가능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육이 가능한 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제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부모들 이거 넘어오지 마세요. 학생 니네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저는 벽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울타리는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좀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요. 제가 그 위기 앞에서 초등교사들하고 만나면 대화하면서 그때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묻는 초등교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종의 선도위원회라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초등교사들에게는 선도위원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도위원회를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담임들이 혼자서 그 모든 부모와 학생들을 다 담당해야 되는 구조에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들고 그 부장에게는 전담으로 빼줘서 그것들을 책임지게 해주고 그리고 담임교사를 지원하게 해주고 그래야 담임이 살지 어떻게 담임 혼자서 그 모든 민원들을 다 담당하냐고요. 그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학생이 학교에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민원이 무서워서 지도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거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다. 부모를 설득해서 이 아이가 어디 사회에 가든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잘못된 걸 했을 때는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우리 교육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모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가능한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민주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음 대안이 없이 그냥 흘러와 버렸거든요. 일종의 아노미 상태가 지금 학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럼 어떤 규범이 학교를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찰적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 돌봄과 민주주의, 이게 저는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늘봄학교하고 돌봄교실하고 그게 돌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안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녕을 함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의 정신적인 안녕이 깨져 있으면 그것도 함께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이들의 안녕, 그것도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본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어떻게 학교 안으로 더 끌어들일 거냐를 놓고 좀 더 많은 대화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 글을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화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삶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의 지점은 어찌 보면 내가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지금 학교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에서 학교를 살리러 가는 것들의 어떤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을지 함께 협력하고 연결하고 신뢰를 만들어가고 좀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